없어서 일단 오늘 시연해 드릴 내용을 잠시 정리를 드리자면요. 큐캣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가지고 있는 기능은 총 4개의 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원자구조 모델링을 통한 사무사이기 때문에 그 원자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모델링 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촉매 샘플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이외에 전자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능으로서 샘플 어널리시스 랩이. 세 번째로는 촉매 샘플에 화합물들이 를 계산하고 글로부터 화학적인 액티비티, 리액션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촉매 금속의 서머 스테이빌리티라거나 케미컬 스테이빌리티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스테이빌리티 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하는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살짝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촉매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촉매 반응이라고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물이 결과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 생성물들이 계속 생겨가는 여러 개의 스텝을 거쳐서 가는데요. 저희는 그 스텝을 각 스텝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해서 그 스텝의 연력학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각 스텝의 안정도가 얼마나 되고 스텝에서 스텝으로 넘어갈 때 연력학적인 배리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가령 연료 전지를 한다면 연력학적인 오버 포텐셜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관점에서 의 활성을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연력학적인 에너지를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 아래에 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여기가 정기화학 반응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인가된 전압과 pH에 대한 영향. 이거는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져다 쓰면 식을 가져다 쓰고요. 이 중간 단계에서 화합물들이 그 촉매와 얼마나 강하게 붙고 떨어지고 하느냐에 대한 것이 연력학 에너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ORR 반응에서 딱 이 스텝이요. 여기 보시는 이 스텝. 이게 표기한 샵 표시는 촉매 표면을 말하기 때문에 O의 별표가 붙은 것은, 샵이 아니라 별표요. 이 별표가 붙은 것은 O 원자 하나가 촉매 표면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 원자 하나가 붙는 에너지는 그게 붙어 있는 경우와 아무것도 없는 촉매 표면에서의 에너지의 차이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어떠한 화합물의 에너지를 빼주면은 이렇게 얼마나 세기로 붙느냐를 알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모든 계산과 해석의 기본이 되는 값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흡착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리액션 다이어그램을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 같은 리액션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또 ORR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두 가지 메커니즘 정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메커니즘은요. O2 분자가 와서 원자로 쪼개지면서 촉매 표면에 붙고 거기에 순차적으로 수소 이온이 붙어서 H2O가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한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O2가 분자인 상태로 붙어서 수소 이온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소 이온들이 하나씩 붙어가면서 H2O가 처음 만들어서 떨어지고 두 번째 H2O가 만들어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메커니즘을 보자면 이 촉매 표면과 반응하는 ORR에서 촉매 표면과 반응하는 화합물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O가 있고요. OH가 있고 여기 OOH가 있습니다. 그리고 H2O에 대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 화합물의 흡착색이 붙어 있는 경우에 연력학적인 에너지를 계산하면 이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연력학적인 배리어, 연력학적 오버 포텐셜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촉매 활성을 계산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일반 화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바티어의 룰이라는 게 있죠. 어떤 촉매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그 화합물이나 중간 생성물들이
촉매에 너무 약하게 붙어서도 안 되고 너무 세게 붙어서도 안 되고 어딘가 그 중간에서 적당한 세기로 붙어야 된다. 너무 약하게 붙으면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너무 세게 붙으면은 반응이 거기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반응물들이 붙는다고 할 때, 반응물 혹은 중간 생성물들이 붙는다고 할 때 촉매 활성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중간에 어떤 값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바티어의 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화학적 이론에 기반을 하더라도 이제 중간 생성물들의 바인딩의 세기가 얼마가 되느냐가 이 액티비티를 결정하는데 혹은 해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티비티를 계산하는 관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요. 오늘 예제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일단 PT111 표면에 대한 걸로 이 시뮬레이션 자체를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를 보여드리겠고요. 두 번째 PT3 니켈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요. 해- 또 다른 내용으로는 원자들의 그 나노 입자들의 스테이빌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여기 저희 큐캣이 갖고 있는 다큐먼트 파일에서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노 입자의 금속 입자들이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있다거나 뭐 표면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원자 구조를 만들면 그것이 안정되어 있는 연력학적으로 안정된지 아닌지를 사실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화시켜서 안정된 구조, 원자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은 저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방법은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포텐셜은 저기 포항공대 이병주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후연의 MEAM이라고 하는 포텐셜을 쓰는데 그 이론적인 방법은 아마 금속을 원자 단위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계산 방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플랫폼 하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큐캣의 웹페이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랩이 여기 모델링, 샘플 어널리시스, 액티비티, 스테이빌리티 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로 가시면 로비에 제가 기존에 했던 모든 전산모사 결과들을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좀 로딩 시간이 걸린 건데 여기 보시면 마이 샘플이 있고요.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그젠플 샘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뮬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그젠플을 뒤져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for activ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릴 때 촉매의 활성과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다른 거는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for activity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 테스트를 했던 모델들이 있고요. 여기 for stability는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했던 샘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빌리티 쪽에서는 훨씬 원자가 크고 큰 입자들, 원로 입자들을 저희 테스트한 걸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랩으로 가서 원자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PT111의 액티비티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샘플을 만들 때 아까 큐반디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샘플 크리스탈 빌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PT라면은 여기에서부터 크리스탈 빌더로부터 만들어 가셔도 되고요. 또 여기에 보통 촉매 표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초가 될 만한 기본 구석들의 표면 구조들도 갖고 있습니다. 가령 PT112 있으니까 여기서 샘플을 로드하시면 이렇게 헥사고널 셀 PT111의 프리미티브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테빌리티를 테스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PT3 코발트 2의 반지름이 1나노미터, 그러니까 직경이 2나노미터인 입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 그 조성대로 랜덤 믹싱을 해서 보여주고요. 원자 구조를 조금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편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셀렉트 박스에 가령 그런 것들은 좀 잘라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해서 없애실 수도 있고요. 모디파이에서 원작 구조를 여기 엘리먼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원작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인을 걸어서 레티스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있는 것 이외에도 크리스탈 필터 같은 걸로 만들기가 어려운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서 결정 구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머티리얼 프로젝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서 계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자 구조들을 계산한 게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징크 설파이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그중에 특히 머티리얼 프로젝트라는 키워드를 넣고 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그냥 클릭해 보시면은 들어가서 구조가 있고 이거 그냥 바로 CIF나 다른 포맷으로 여기 파일 포맷이 있는데 여기 중에 CIF나 바습, 이 포스카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바로 됩니다. 그거를 저희 플랫폼에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PT111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셀을 꺼버려서 이렇게 보여요. 이게 기본적인 셀의 구조입니다. 단축키로 A, B, C라거나 X, Y, Z를 누르시면 그 셀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고스트해서 그 옆에 있는 셀들까지 같이 보시면 알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다가 만약 저희가 원자를 하나 붙인다고 하면은 똑같은 게 또 옆에 있기 때문에 줄줄이 다 붙어 있는 게 되죠. 그러면 100%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시면 안 되고 이 경우는 셀의 크기를 더 확장하셔야 됩니다. 확장하시는 방법에는 플롯에 들어가셔서 X와 Y 방향으로 가령 2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를 하시면 유닛셀이 이렇게 커진 거고요. 다시 이 고스트 기능으로 얼마나 커진 거냐 본다고 하면 이렇게 2x2 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셀을 만들어서 계산하셔도 하시면 정확도는 좀 더 올라가고 수렴은 더 되겠지만 이제는 계산량 그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대략 2x2 정도로 계산하는 저기 전산모사 하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오차가 그래도 만족 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오차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두께를 어느 정도까지 보겠느냐입니다. 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원자 모델링들은 다 피리어딕 셀입니다. 결정 구조의 결정에 이 피리어딕 하니까 거기에서 쓰던 방식을 가져오면서 사용한 것이기도 하고요. 고체는 아무리 작더라도 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원자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걸 모델링 하는데 적절한 방법은 피리어딕 셀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금속 표면을 모사한다고 할 때 저희가 이쪽 위에 있는 이 표면만 관심 있다고 할 때 이게 어디까지 두껍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좀 기술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잘 알려진 바로는 이게 원자층이 5레이어면 거의 모든 성질은 다 수렴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이면 충분하고 사실은 5층조차도 거의 필요가 없고요. 한 4층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렴된 결과를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수렴된 결과를 보실 수는 있고 저희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층으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은 편집된 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름을 정리하고요. 이게 나중에 자기 알아볼 수 있는 샘플과 관련된 정보들을 적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샘플의 목적은 액티비티를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for 액티비티를 하고요. periodic boundary condition으로 이 수직 방향, Z 방향으로는 끊겨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X, Y를 선택을 해서 세이브를 하시면 이게 샘플이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샘플을 가지고 다음은 샘플 어널리시스 랩으로 가서 먼저 저희가 처음에 모델링한 이 원자 구조의 이 샘플을 안정화시키고 분석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이것을 여기서 로딩을 하시고 여기에 옵션을 선택해서 1을 누르면 바로
계산이 서브미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옵션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PT에서 모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유닛셀이 바뀌지 않아서 괜찮고, 만약 여기에 다른 엘리먼트들이 잔뜩 뒤섞여 있는 걸로 만드셨다면 아마 유닛셀이 크게 바뀌겠죠.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여기 보이는 베리어블 유닛셀을 이용해서 런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 구조를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계산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산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옵티마이즈 스트럭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계산이 돌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제입니다. PT111 헥사고널 2x2 5레이어짜리 샘플입니다. 로딩을 해보면 이거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는 것이고요. 이 도스를 로드하면 이거의 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이긴 한데 전체의 도스를 보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D 오비탈의 도수만 본다거나, 혹은 이게 표면으로 잘려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면 원자만 선택해서 도스를 누르면 표면 원자의 도수만 추가된다거나, 기존 지우고 싶으시면 뭐 리셋 버튼 누르. 가운데 것만 보고 싶으시다면은 또 다시 이렇게 가운데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 가운데 거의 도수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능. 그리고 촉매라는 것이 사실은 촉매 특성에서 D밴드 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이금속이다 보니까 D 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물들이죠. 그리고 이 D밴드 센터, 여기 보시는 이게 D의 density of state라고 할 때 이거의 무게중심이 어디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무게중심이 어디냐가 촉매 활성과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강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밴드 센터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 기본적으로 스핀 업다운을 따로 제공하는데 이 경우는 순수 백금이다 보니까 스핀은 없어서 이렇게 특정 원자 하나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따로 클릭을 해 보시면 이 아래 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액티비티 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액티비티 랩에 들어가 보면 메뉴가 옆에 보시면 어드접션 캘큘레이션이 있고 어널리시스가 있고 리액션 다이어그램이 있죠. 여기 있는 메뉴들 순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른 예제 하나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샘플 어널리시스 랩에서 릴렉스까지는 끝나서 샘플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촉매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촉매 계산을 하려면 어드접션 캘큘레이션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를 먼저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관련된 스피시스가 OOH, O15, 그리고 포이즈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CO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거의 현재 협착 구조, 그러니까 원자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요. 이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서버 뒷단에서 이 샘플의 원자 구조들을 쭉 분석해서 어떤 곳에 그 케미컬들이 붙을 수 있느냐를 쭉 계산을 해서 리스트를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로딩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렸네요. 이게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산소 원자가 온탑 사이트에 붙는 구조. 예,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이거는 브릿지에 붙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브릿지처럼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브릿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웃셀까지 보시면은 그 이웃하고 있는 원자와의 브릿지 사이트에 붙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우, 뭐 2가지 서로 다른 할로우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하고 싶으면 이 중에 내가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코드를 클릭을 해서 많이 돌리지 않고, 그래서 run calculation을 누르면 이 계산이 뒤에 있는 슈퍼컴퓨터에게 서브미션이 됐고요. 스테이터스는 not available 해서 running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계산은 대략 컴퓨터가 여유가 있어서 비어 있다면은 대략 하루에서 몇 시간에서부터 하루 정도 걸리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OH를 해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OOH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짝 그 팁처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하는 이 계산은 아까도 몇 시간에서부터 오래 걸리면 하루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원자의 위치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에너지가 안정된 구조를 찾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원자 구조가 최종 구조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산은 정말 빨리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 구조가 나의 연구자로서의 빛나는 그 직관으로 보건대 이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구조를 살짝 변형시키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령 여기 이 OH에서 H를 조금 더 틀고 싶다. 그래서 다음에 H를 선택을 하시고요. 확장을 해서 있습니다. 이 H를 선택을 하시고 무브를 누르시고 X나 Y 방향으로 뭐 조금씩 옮기시면은 옮겨서 이렇게 원자 구조를 수정을 하시고 그래서 오버라이트를 누르시면 구조가 변형된 구조가 저장이 되고요. 그거를 클릭을 해서 런을 누르시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드접션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 여기 있는 이그젠플에서부터 여기 어떻게 자, 이거는 저희가 이미 예전에 다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5에서부터 여러 가지 5가지에 대해서 이게 다 있고요. 4개 사이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리프레시가 안 됐네요. 계산 자원은 현재 이 플랫폼 뒤에 붙어 있는 서버는 총 450개 정도 코어로 되어 있는 머신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산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어드접션 에너지 2가지 다른 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 O라고 한다면 O 원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과의 에너지 차이이고요. 요건 아까 기준이 되는 O 원자 하나의 기준이 되는 물질이 있다고 했죠. H2O와 H 분자의 차이인데요. 그걸로 정의했을 때의 에너지입니다. 그 2가지 다른 에너지인데 정의는 다큐멘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드접션 어널리시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딱 계산이 끝난 것들이 있는데요. 역시 데이터가 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로딩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OH가 온탑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니셜 구조, 파이널 구조. 그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이 안정적으로 붙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에너지는 이 정도까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에서는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같은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뭐 앞에도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봤는데 여기서 왜 또 보냐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달라 있는 게 여기 흡착물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흡착물들의 도수를 따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 흡착물이 붙어 있는 이 백금과 다른 원소과의 도수의 차이를 분석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미시적인 어떤 미케니즘을 연구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리액션 다이어그램인데요. 리액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여전히 여기 아까 에너지 표들이 쭉 있습니다. 가령 온탑 사이트가 나타내는 리액션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을 하시고 로우를 누르시면 각 다른 스텝에서의 리액션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면 전압이 뭐 가령 5RR의 볼테이지는 1.23이니까요. 그걸 걸면은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어소시에이티브 미케니즘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2가지 미케니즘 중에서 O가 떨어지지 않는 미케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라 O가 처음부터 쪼개져서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빼고 O2에서부터 바로 O로 가고 OH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리액션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린 이 다이어그램은 특정 사이트 하나만 가정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
표면 전체에 있는 사이트를 다 액세스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로이스트 에너지에 대한 것들 여기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1.23V가 걸려 있어서 그렇네요. 이렇게 리액션 다이어그램이 나옵니다. 그 다운힐이라고 하면은 이게 모든 리액션 스텝들이 다운힐로 되는 최소 조건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조건은 여기 레전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298 켈빈에서 아이고 298 켈빈에서 pH는 0이고 0.01V가 걸려 있는 경우에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298 켈빈 0 pH는 0이고 1.23V가 걸려 있을 때의 리액션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자, 리액션 다이어그램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예제로 이건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만 가지고 PT만 보여드린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제 예제에 가까운 걸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PT3 니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제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PT3 니켈의 원자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 구조 모양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PT3 니켈이라고 했는데 이쪽이 표면이라고 한다면 표면에 원자들은 전부 백금밖에 없죠. 두 번째 층에는 니켈이 두 개고 백금이 두 개고요. 그 아래가 이제 PT와 니켈이 3대1, 3대1, 3대1 조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샘플 어나리시스 랩을 거쳐서 액티비티 랩으로 가면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는 PT111과는 좀 다른 면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거기는 협착 사이트가 4개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32개씩이나 나왔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연구자로서의 직관과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 여기 보시면 다시 돌아갈게요. 보시면 제가 어떤 것들은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어떤 것들은 계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알겠는데 이것이 첫 번째 흡착 구조인데요. 옆으로 이렇게 쭉 돌려서 보면 산소 원자가 이 아래쪽 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PT3 니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연구하고 싶은 것인데 어, 저희 이 모델에서 저는 위쪽만은 표면이라고 보고 이쪽은 시뮬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아티팩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PT가 표면을 다 덮고 있는 PT 쉘 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진짜가 아니라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흡착물들이 아래쪽에 붙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고 전부 이렇게 위에 붙는 것들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붙는 것들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어드접시 어널리시스 가보시면 똑같이 구조라 도스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리액션 다이어그램 가시면은 역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스트 에너지에 대한 리액션 다이어그램도 그려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0V일 때 이미 모든 게 연력학적으로 다운힐이 된다라는 것도 있죠.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왜 나는 표면에 있는 원자를 다 PT로만 덮었고 두 번째는 2:1, 그 다음부터 3:1, 3:1, 3:1로 넣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 스테이빌리티 랩에서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 그 예를 직접 보여드리면요. 이것은 PT3111 표면을 저희가 연력적으로 안정된 구조가 뭔지를 모사했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자가 워낙 많아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원자 크기를 키워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PT3 니켈인데 표면은 다 거의 대부분 플래티늄밖에 없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분명히 표면에 니켈이 이만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랜덤하게 믹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다 3:1 비율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찾다 보니 결론이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표면은 전부 PT로만 덮여 있는 PT 쉘이 되고요. 이 원자의 조성을
다시 확인해 보면 두 번째 층은 대략 1대1, 그리고 세 번째 층부터 3대1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T3 니켈은 111 표면에서 PT 쉘 모양을 만들고 서브 서페이스는 1대1 조성을 갖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서부터 3대1, 3대1, 3대1 조성이 된다. 라는 걸 저희는 시뮬레이션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와 이거는 이제 표면이고요. 표면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나노 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입자 중에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아이디어란 트렁케이티드 옥타이드란 구조입니다. 이 PT3 니켈도 처음 만들 때는 표면에 이렇게 니켈이 있었지만 안정화 시켜놓고 보니까 표면에는 니켈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니켈들은 이렇게 로우 코디네이션 사이트에만 일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바로 결과부터 말씀드려보면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화학적으로 얼마나 안정되냐, 그러니까 디졸루션 되는 과정을 모사한 게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온도, 인가된 전압, pH가 있다고 할 때 여기 시간을 적어놓고 런을 누르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녹아내려가느냐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딱 1.2V를 걸고 pH 0일 때 1시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드리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P3 니켈이 처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보겠습니다. 표면에 있는 니켈들이 다 사라져가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무비로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을 보면 표면에 있는 니켈들이 다 없어지고 표면에는 플래티늄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니켈이 녹아내려는 과정도 이렇게 고사되어 있는데요. 로가리드믹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니켈을 확대해 보면 초기에 니켈들이 쭉 원자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표면에 니켈이 별로 없었던 예제이고요. 그럼 PT와 니켈이 1대1 조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완전 랜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PT와 니켈이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이게 구조가 안정이 되면 코디네이션 넘버가 많은 데는 니켈밖에 남지 않고, 플래티늄밖에 남지 않고 코디네이션 넘버가 작은 쪽에 니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디졸루션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이걸 가지고 디졸루션 테스트를 해보면 딱 1000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2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다 표면에 있는 니켈들이 없어져 가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대1 조성으로 PT 니켈을 만들어 봐야 결국 표면에 니켈이 남을 때까지, 플래티늄만 남을 때까지 니켈은 전부 다 녹아져 내려서 없어지고 남는 것은 결국 PT 쉘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PT 쉘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니켈이 녹아져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플래티늄은 거의 녹지 않았고요. 초기부터 이렇게 빠르게 니켈이 녹아져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관련돼서 이게 논문을 저희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원계, 그러니까 PT와 금속이 3대1 조성인 것들은 뭐 사실 그것도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3대1 조성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변형해서 총매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3대1일까? 나노 입자를 보면 다른 것과 조성을 잘 맞춰서 만들어 봐야 표면에 있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녹아 없어져서 결국엔 대략 3대1 조성쯤에서 PT쉘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3대1 조성이 가장 적합한 어떤 나노미터 스케일에서는 조성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오히려 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예, 다시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짝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계산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거의 다 끝난 거긴 하네요. 앞에서 만든 구조를 가지고 지금 어서 만들어 보죠. 나노짜리만 만들어 C5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샘플을 저장하고 스테빌리티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테빌리티 랩으로 가서 좀 전에 제가 저장한 샘플을 로드해서 해보면 어떠한 개선도 여기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 서머 스테빌라이저를 클릭을 해서 온도를 입력하고 MC 스텝은 몇 번 정도 하겠느냐를 하신 다음에 런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대략 이 지름이 한 3나노, 2나노 정도까지는 3000 스텝이면 되고요. 지름이 한 4나노 정도면은 대략 만 스텝, 그런 경우에도 만 스텝 이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상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런을 누르면 이제 잡이 서브미션 됐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잡이 다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계산이 된 거였죠? 자, 잡이 다 끝나면은 여기에 두 개가 던이 떠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보고 저희는 그다음에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되는 스텝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천천히 바뀌고 있느냐인데요. 처음에 에너지가 쭉 낮아지다가 뒤에 평평해지겠죠. 여기 물론 노이즈가 좀 있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여기가 충분히 에너지가 수렴했다라고 하면 이게 연력학적으로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지금 피니시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파이널라이즈라는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가 최종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구조에 도달했다라고 판단되시면 피니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샘플 준비 과정이 다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아직도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MC 스텝이나 이걸 더 늘려서 다시 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평평해질 때까지 구조를 찾으신 다음에 피니시드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 어널라이징 기능이라거나 디졸루션 테스트 같은 것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큐캣에 대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